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강원 동해시 망상동 심곡 약천마을. 여긴 100여 가구 정도 총 270명의 주민들이 모여 사는 작은 동네입니다. 조선 중기 영의정을 지낸 남구만 선생의 호 약천을 따서 이 마을 이름이 붙여졌죠. 남구만 선생을 모르신다면 교과서에 나오는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라는 그 국민시조가 바로 남구만 선생의 작품입니다. 2006년 3월 14일 오전, 당시 마을은 봄철 농사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40대 남성 A씨 또한 처가가 있는 약천 마을을 찾아서 퇴비 작업을 돕던 중이었죠. 그러다 갈증을 느낀 그가 물을 찾다가 남구만 선생의 사당 약천사 중간 마당에 있는 약천 우물로 향하게 됩니다. 평소 우물은 뚜껑이 덮여져 있고 가운데 수도꼭지를 연결해서 물을 받아 마시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시원하게 내려오던 물줄기가 찔끔찔끔 거렸고 여기에 답답해진 A씨는 아예 우물 뚜껑을 열어보게 되는데요. 예상치 못한 그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처음엔 뒤집혀져 있는 큰 인형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죠. 하얀 피부에 까만 머리카락이 허리까지 내려오는 여성의 형체입니다. 어떤 공포영화를 보든 이것보다 놀랄 수는 없었을 텐데 A씨는 일단 마을 통장 최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가 한달음에 우물로 달려옵니다. 우물 속에 엎드린 채 등을 보이고 있는 알몸 사체. 바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사건은 순식간에 작은 마을에 퍼졌고 주민들 역시 경악을 금치 못했죠. 사실 이 약천 우물은 과거에 나병 환자가 물을 마시고 병이 났다라는 게 알려지면서 신비한 우물로 이름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심지어 몇몇 시내 음식점에서는 우물에서 직접 물을 떠다가 요리에 사용을 했을 정도죠. 우물에 시신이 있다는 걸 까맣게 모른 채 마을 사람들이 한동안 모두 이 물을 마셔왔던 겁니다. 그런데 죽은 이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우선 약천 우물의 깊이가 불과 60cm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성인이 여기에 빠져서 사망할 가능성은 희박했습니다. 즉 여기서 죽음에 이른 게 아니라 시신이 옮겨졌다고 보는 게 앞뒤가 맞겠죠. 시신을 살펴본 결과 목이 졸린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식 작업을 통해 이 숨진 여성이 동해시에 살고 있던 24살 김씨였고 그녀가 학습지 방문교사란 것을 확인합니다. 본격적인 수사와 함께 그녀의 행적을 먼저 추적해야겠죠. 피해자 김씨는 시신이 발견되기 6일 전인 3월 8일, 그날 실종되었습니다. 저녁 9시 40분쯤에 동해시 부곡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방문교육을 한 뒤에 귀가하던 중 연락이 두절되는데요. 평소에 외박이나 일탈이 없이 그저 직장과 집만 오가던 딸이었기 때문에 가족은 그녀가 들어오지 않자 바로 다음날 오전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합니다. 참고로 김씨의 집은 마지막 수업을 한 그 집과는 불과 200m 아주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다시 그 시신이 발견된 다음날 저녁 10시에 약천마을에서 7, 8km 떨어진 동해체육관 주차장 수도가에서 김씨가 실종 당일에 타고 다닌 빨간색 마티즈 차가 발견됩니다. 뒷좌석에선 김씨의 속옷과 옷가지 그리고 소지품 일부가 발견됐죠. 상황을 딱 봐도 누군가 물건을 뒤진 흔적이 역력했는데 확인해보니 그녀의 핸드폰과 왼쪽 손가락에 끼고 있던 반지가 분실된 게 파악됩니다. 그런데 용의자를 찾아낼 어떤 지문이나 머리카락 같은 흔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범인이 이미 물걸레로 승용차의 내부와 외부를 꼼꼼히 닦아놨기 때문입니다. 이 승용차가 수도가에서 발견이 됐다고 했는데 이게 우연이 아니라 흔적을 지우기 위해 범인이 용의주도하게 이곳을 선택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경찰은 즉시 이동 경로의 CCTV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천마을 주변에 있는 감시 카메라에서 빨간색 마티즈 차를 포착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당시가 너무 늦은 밤이었고 또 해상도가 떨어지는 영상이어서 운전자가 여잔지 남자인지조차 판독이 불가능했습니다.
경찰은 이후에 그 약천마을에서 동해체육관에 이르는 그 경로의 CCTV들을 모두 확인했지만 안타깝게 의미 있는 소득을 찾지 못했죠. 부검 결과 사인은 목졸림에 의한 경부 압박 질식사. 음부 주변에 경미한 상처가 있긴 했지만 성폭행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쪽 귀걸이가 한 힘에 의해서 떨어져 나가게 되면서 긁힌 자국이 남아 있었죠. 보통 위장에서 음식물이 머무는 시간은 5시간에서 6시간 정도입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위에서 발견된 키위, 마지막 수업을 했던 집에서 먹은 음식입니다. 이걸 토대로 그녀는 실종 직후 살해된 것을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업을 마치고 나와서 차에 오르려던 김씨를 범인이 납치했고 성폭행을 하려 했지만 실패, 결국 그녀를 살해한 후 피해자 빨간색 차를 몰고 북쪽으로 4km 정도 이동해서 약천 우물에 그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였는지 다시 차를 반대 방향으로 몰아서 남쪽에 있는 동해체육관 주차장에 증거를 인멸한 후 차를 버리게 되죠. 여기서 무엇보다도 이 시신 유기 장소가 좀 특이한데 약천마을에 뚜껑이 있는 우물이 있다라는 걸 미리 알고 대범하게 여기에 유기한 걸 보면 범인은 분명 이 지리에 밝은 사람으로 추정됩니다. 앞서서 김씨의 핸드폰이 사라졌다고 했었는데요. 그녀의 핸드폰 위치는 실종 이후 동해와 삼척에서 여러 차례 포착이 되었습니다. 이건 범인이 며칠간 핸드폰 전원을 껐다 켰다 하면서 마치 김씨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위장했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꽤 용의주도하죠. 본격적인 범인 색출에 나서면서 경찰은 우선 김씨 주변 인물과 마을 주민들 그리고 동종 전과자를 상대로 탐문을 벌였습니다. 근데 좀처럼 용의자가 나오질 않아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사건 3달 후인 2006년 6월 1일 동해시 부곡동에서 또 한 번 사건이 발생합니다. 저녁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승용차에 오르던 40대 여성이 등 뒤에서 나온 괴한으로부터 납치된 거죠. 범인이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격렬한 반항에 부딪히자 여성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했고 죽었다고 생각했는지 그 피해자의 승용차를 몰고는 근처 도로에 유기하고 도주합니다. 근데 이 장소가 바로 김씨의 시신이 발견된 약천마을 근처였습니다. 천만다행으로 피해자의 숨이 붙어 있었고 의식을 찾은 후에 신고를 하게 되죠. 사건을 보고받은 경찰은 이게 동일범일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는 걸 직감했고 인상착의를 조사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정신을 차린 피해자는 범인이 30대 정도로 보인다는 거 외에는 제대로 기억하기 힘들어했습니다. 그렇다면 차에 어떤 흔적이 남아있진 않을까요? 하고 정밀 수사했지만 별다른 건 나오지 않았죠. 만약 이 사건이 동일범이라면 범인은 첫 번째 범행 후에 3개월 만에 다시 살해 미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녀가 죽었다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또다시 그 살해 본능을 이어갈 확률이 아주 높은 상황이죠. 그런데 그로부터 3주 후인 6월 23일 저녁 40대 여성이 남편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한 후에 차를 타고 동해시 부곡동의 또 다른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합니다. 이날 남편은 먼저 집으로 올라갔는데 아내가 차 안에서 친정 식구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괴한이 조수석에 무작정 올라타더니 여성을 마구 폭행하기 시작했죠. 이후에 그는 승용차를 끌고 가려고 했지만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면서 저항하자 포기하고 달아나서 근처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심지어 목격자도 있었습니다. 아파트 발코니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현역 군인 한 명. 피해자의 비명을 듣자마자 달려나가요. 그리고 도망가는 범인을 추격했지만 안타깝게도 놓치고 말았죠. 늦은 밤이었던 탓에 범인이 40대 정도의 남성이다 라는 진술 외에 의미 있는 정보를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승용차를 정밀 감식하게 되는데 정말 가까스로
룸 미러 프레임에 끼어 있던 머리카락 한 올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용의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전자를 확보하게 되죠. 세 번째 사건만에 발견된 유일한 단서. 경찰은 지역에 거주하는 강력범죄자를 비롯해서 용의선상에 올랐던 주변 인물들을 대상으로 DNA 대조 작업을 벌였지만 일치하는 사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동해시 일대에서 벌어진 연이은 부녀자 납치 미수 사건. 그런데 이 사건에는 눈에 띄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물론 다 달랐지만 모두 부곡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발생했다는 공통점이었죠. 심지어 이 세 곳은 모두 반경 100m 안에 있는 곳입니다. 밤 9시 전후의 늦은 시각, 근처에서 혼자 승용차에 있던 여성들을 제압해서 납치하려고 했다라는 점. 게다가 결정적으로 피해자들이 모두 빨간색 승용차를 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아주 특이하죠? 이건 일반적이지 않은 공통점입니다. 왜 하필 빨간색이었을까요? 게다가 김씨 사건과 그 다음 사건을 비교해보면 부곡동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약천마을로 이동을 한 이 동선까지 일치했습니다. 정말 강력하게 동일범 증거라고 볼 수 있죠. 또 다른 점은 피해자 3명의 체구입니다. 사망한 김씨는 150cm 남짓의 작은 체구였는데 다른 피해자들도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범인은 자기가 좀 쉽게 제압할 수 있는 왜소한 체구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골랐던 게 확실해 보입니다. 경찰은 집중적인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2006년 당시엔 CCTV와 차 블랙박스가 보편화되기 전이었고 또 범행이 늦은 밤에 발생을 해서인지 목격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3건의 연쇄적인 사건이 발생했지만 결국 이 모든 게 미궁에 빠져버렸고 사건은 지금까지 장기 미제로 남아있습니다. 정말 한탄스럽죠. 그래도 지금까지의 정황을 통해 드러난 범인에 대한 분석을 좀 정리해볼까 합니다. 먼저 그는 인근 주민 또는 그 일대지리에 매우 밝은 사람입니다. 약천마을은 그렇게 유명한 관광지는 아니기 때문에 평소 여기에 우물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대부분 거주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체적으로 범인이 165cm를 넘지 않은 왜소한 사람으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사실 그는 이 3번의 연쇄 사건에서 단 한 번도 흉기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좀 생각해보면 자기 힘으로 제압이 가능한 작은 체구의 여성만을 목표로 삼았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아무리 흉기가 없더라도 범인은 이미 운동으로 몸을 단련했거나 힘쓰는 일에 종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모두 미수에 그쳤다는 점에서 연령대가 아주 젊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겠죠. 세 번째로 제어하기 힘든 이상 심리나 이상 욕구, 충동으로 인해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에게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의도적으로 빨간색 차를 탄 여성을 표적으로 삼았다라는 점, 여기에 대해서 범죄 심리학자들은 빨간색에 대한 집착 심리가 있다고 분석합니다. 게다가 보통 살인을 한 범인은 아주 은밀하고 깊숙한 곳에 시신을 유기하는 데 반해 이 사람은 사람들이 자주 오가는 공용 우물의 시신을 유기함으로써 그 이상 심리가 아주 잘 드러나고 있죠. 피해자들에게 접근하는 방식 역시 말을 걸어서 유인을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나타나서 무차별 폭행을 했다라는 것도 공격적인 성향을 잘 보여줍니다. 심지어 1차 범행을 저지르고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유사한 같은 지역에서 2차, 3차 범행을 했다라는 건 그만큼 대범함과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차 이후에 이 사건은 미제 사건이 됐는데요. 그는 어쩌면 이 본능을 계속 숨기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범행 방식이 바뀐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걸까요? 한 범죄 심리 전문가는 10년 넘게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점으로 미뤄 범인이 어쩌면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을 가능성을 말합니다. 또한 자신의 행동에 죄책감을 못 느끼는 소시오패스 또는 성폭행범들이
보통 범행 욕구를 참지 못해서 추가로 범죄를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지금도 어디선가 같은 범행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강하게 우려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며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루아침에 외동딸을 잃은 피해자 김 씨의 부모는 사건이 발생한 지 16년이 흐른 지금도 범인이 잡혔다는 그 소식을 기다리며 한많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고작 24살이었던 딸의 창창한 미래를 뺏어버린 범인. 그는 과연 누구이고 지금 현재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현재 이 사건은 강원지방경찰청 미제사건 전담팀으로 입관되어 있습니다. 2019년 3월부터 사건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재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목격자의 결정적인 제보를 기다리며 범인을 집요하게 추적하고 있습니다. 제보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범인은 계속 완전 범죄의 승리감에 도취해 살아가고 있겠죠.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